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춥고 날씨가 막 다 뭐 좋다는 느낌이 좀 없어요. 아무튼 저는 주말에 좀 애들 이제 뭐 교육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이사를 좀 해볼까 해서 좀 집을 몇 군데 보고 다녔는데 정말 나름 부산에서 부촌이라고 하는 데를 가서 집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 그냥 뭐 말하면 욕밖에 안 되니까. 그 최소한의 뭐라 해야지, 뭐 부촌이라 해가지고 뭐 삐까번쩍하게 해놓고 살지는 않더라도, 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집주인분이 살고 계시면서, 집 꼬라지가 진짜 너무 심하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뭐 해주겠다, 뭐 도배장판하고, 뭐 시스템 에어컨하고, 뭐 어째 해주겠다 하는데, 뭐가 도대체 부천이라는 것인지, 어? 뭐 삐까뻔쩍은 안 해도, 그뭐 최소한의 뭐라도 하고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얼마 하지도 않는데, 아무튼, 대실망을 하고, 아예 이제 좀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그 선호하는 그 아파트 뭐 평형대나 그런 스타일 뭐 이렇게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좀 부합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부촌에 그게 없어요. 좀 웃기긴 하죠. 부촌인데 왜 그걸 만족하는 게 없을까? 그렇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서울에는 부촌에도 많고, 뭐, 그런데 부산은 아파트 이 형태가 굉장히 단조로워요. 단조롭고, 뭐라 해야지? 이 입주민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해타산을 따지다 보니까 그냥 입지나 그런 동네 분위기와는 다르게 내실이 부족하다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뭐 주차 대수라든지 안에 뭐 편의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그 아파트 평형대 뭐 그리고 평형대에 따른 그 여러 가지 그 타입들 이런 게 있잖아요. 서울에는 굉장히 그게 다양하고 주거 형태도 많고 아파트라 해도 좀 여러 가지 좀 형태의 아파트들이 많은데 부산은 굉장히 단조로워요. 뭐 비싼 아파트건 뭐 싼 아파트건 그냥 그 구조는 똑같아.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몇 가지 구조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많이 뭐 하여튼 실망을 하고 어쨌든 좀 딴 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부동산 분위기 엄청 안 좋죠.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고 왔습니다. 극진한 대우. 뭐 물론 그게 자기들이 그 호가로 내놓은 그 금액에는 절대 살 생각이 없죠. 제가 호구도 아니고 좀 그렇게 집 구경을 좀 하고 또 애들 교육 문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와이프랑 또 하면서 이번 주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연말이 갈수록 그리고 새해가 다가올수록 뭔가 이게 언론에서는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있고 뭐 우리 죽는다 죽는다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또 실제로 막 체감이 막 되는 그런 또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이 증시는 여러분들도 느끼는 것처럼 뭐 택도 아닌 것들 막 상한가 가고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막 7% 8%막 떨어지고 막 난리죠. 예, 도저히 이렇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제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또 강화가 되면서 제가 계속해서 그 좀 안티 아닌 안티를 하고 있는 그 전기차 배터리 종목들에 대한 또 이 견제가 확실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어떻게 뭐 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지는 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엑스포가 이제 끝났죠. 부산 엑스포가 실패했습니다. 뭐 앞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택도 아닌 뭐 그냥 깜도 안 되는 거죠. 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뭔가, 말을, 우리가 몇 년도까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어째 구체적이고 확실한 그런 로드맵과 또 어느 정도의, 이런 방안들이 얼만큼 진행이 되었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뭐 아무것도, 부산에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어? 엑스포 선정되면 할게 약간 요런 심보? 예. 당연히 안 되죠. 예. 그리고 뭐 노력했다 하는데 제가 부산 사람으로서 바라보건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아무것도 안 했고 뭐 시장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 뭐 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해도 그냥 생색내기 수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홍보 활동을 하고는 있다. 요 정도. 예. 그냥 요 정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홍보 자료도 막 그냥 허접하고 그냥 예? 뭐 뭘 하고 있는지 뭐 부산 시민들도 몰라. 얘들 뭐 하고 있는지. 부산 시민들도 모르는데 그 관계자 엑스포 관계자들이 뭐 어떻게 알아? 투표하는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 당사자인 우리 부산 사람들도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주변에 조금 그거 기대하고 있던 분한테 내가 다 지금 뭐 발표하기도 전에 그냥 꿈도 꾸지 말라고 역전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역전 아이고 아무튼 엄청나게 부끄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투표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뭐 낙제다 못해 이거는 뭐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엑스포가 이제 실패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 우리 한국 경제가 있고 지금 우리 인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인구 문제 이런 것도 나중에 닥치면 아마 할 거예요. 닥치면 늦었죠. 예. 닥쳤을 때는 지금부터 진짜 착실하게 진짜 제대로 해 나가면 한 20년, 30년이면 어느 정도 괜찮은 어떤 수치를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10년 뒤나 15년 뒤에 만약에 닥쳐가지고 만약에 그때 돼서야 인구 이제 심각성을 알고 뭔가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펼쳐 나간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최소 한 50년에서 한 100년 정도는 최소 50년에서 100년 정도는 걸려야 조금 납득할 만한 선진국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그 정도의 출생률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저 같은 일개 그냥 시민, 이런 사람들도 아는데 왜 안 할까요? 그것은 이제 정치 어떤 신념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상황 따라, 예, 뭔가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저기 대통령이다, 이러면은 이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는 게 뭔가 있잖아요. 예, 뭔가 이 사람이 추구하는. 근데 이 사람들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정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꼴리면 꼴리는 대로 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금리를 낮췄다가 또 뭐 가계부채 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또 그렇게 강화를 했다가 또 징징 짜면은 또 풀어줬다가 그냥 그때 맞게 그냥 이념 같은 게 없어. 신념 같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카멜레온 같은 거죠. 그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 붙으면 요 색깔로 저기 붙으면 요 색깔로. 예.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 한국 경제도 진짜 하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일 당장 한국이 망한다 해도 솔직히 하나도 안 이상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말씀해 오던 것들이 좀 포트폴리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뭔가 레버리지를 일으킨 부분들이 있다면 자기들이 어떠한 그 가정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좀 포트폴리오 자기가 감당해 낼 수 있을 만큼의 레버리지만 남겨두고 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손해를 입더라도 해야 된다. 아니면 정말 패가망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꾸준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손해를 봐가면서 이것을 정리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데 손해 봐가면서 내가 준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다행이죠. 예, 이런 건 없잖아.
과정 속에서 잃었다는 것도 사실 그냥 시세에 맞게, 시장 원리에 맞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시세가 그렇게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정부를 잃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 빚까지 다 뒤집어 쓰고 그것도 감당 못하면 또 그 빚의 이자, 예? 뭐 요런 까지 다 덮었습니다. 예, 직장도 잃고 월급도 차압당하고, 예, 월급도 뭐 최소한의 뭐 생계 유지비 수준만 빼놓고 다 차압당하죠. 여러 가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저는 나쁠 거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크게 이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한국 경제의 내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가계부채죠. 가계부채. 근데 저는 그 가계부채도 뛰어넘어서 전세금 관련된 것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 합니다. 전세 보증금 관련된 대출까지도 포함을 해야지 진정한 가계부채다. 우리나라. 왜냐면 다른 나라에는 전세금 제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가계부채가 GDP 대비 뭐 6%다, 7%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한 150% 이상 육박하는 그런 가계부채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성장 동력의 부재, 그리고 원자재 이슈, 그리고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가 겪는 어떤 외교적인 어려움, 그리고 끝나지 않은 전쟁, 요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고 미국발 이 고금리 장기화 요런 것들이 뭐 하나 괜찮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좋아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지금 정부 보고 너희들이 빨리 알아서 해라. 금리는 이 이상 올리면 다 죽는다 그냥.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뭔가 재정 정책을 펼쳐서 뭔가 가계부채를 조이고 뭔가를 해야지 금리를 올려버리면 다 뒤지는 거다. 왜냐면 이거는 가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정부가 미친 짓거리 하지 말고 또라이 짓거리 좀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재정 정책을 펼쳐라고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뭐 알아듣겠습니까? 절대 못 알아듣지. 알아듣더라도 하겠냐는 거지. 자기 사익만 어떻게든 뭐 배불릴 생각만 하지. 그리고 뭐 투표 어떻게 국민들 속여가지고 어떻게 좀 투표율을 좀 높일까? 표를 좀 더 받을까? 요 궁리만 하는 거지.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해서 뭐시기가 뭐 시키는 그 도사가 시킨 대로만 하겠죠. 지금 이런 정치, 외교, 경제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고 우리가 이 속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폭탄에 대한 진짜 어떤 웬만큼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터졌을 때 진짜 극단적으로 내가 직장인이라면 내 직장을 잃을 것까지 감안한 그런 준비나 대비만이 아마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거시경제 환경이 최근에 이제 이런 크고 작은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녹록치 않은 가운데 자, 오늘 분석이 들어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리비안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뒷부분에 좀 짧게 요래 가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오늘 그렇게 그래도 만원대를 잘 버텨와주고 있다가 뭔가 지금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래량도 그래도 평소보다는 이것도 작지만 지금 5만 5천 주 정도 되는데 이 자체도 죄송합니다. 절대적인 어떤 치수로 봤을 때는 작은 거래량입니다. 하지만 워낙 그전에도 워낙 지금 이 시간 정도면은 뭐 2만 주 정도 거래되던 그런 수준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돈 쓸 일도 많고 해가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개개인이나 뭐 개개인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정리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당장 이자 갚고 원금 갚고 뭐 보증금 내주고 뭐 월세 내고 뭐 음식 사 먹고 애들 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주식 지금 이거 손해보고 뭐 손절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하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 매물대에 9,500원 하단을 지금 위협하는 수준까지 오늘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찔끔찔끔 여유가 되시는 분들, 묻어둬도 되는 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찔끔찔끔씩 저는 좀 사모아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금 이 하단선 9,500원까지 내려온다 하면 이때 매수 포인트 잡고 찔끔찔끔 저도 매수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찔끔찔끔이든 뭐 성큼성큼이든 뭐 듬뿍듬뿍이든 사는 족족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 사겠다, 내일 사겠다, 얼마에 사겠다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일단 9,500원 이 하단선 안팎에서 사겠죠. 예. 근데 그때 상황 보고 저는 충분히 매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이슈도 없고 이 종목에 해당되는 이슈도 없고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말 좀 다가오면은 내년 초에 있을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승인 여부 그 발표가 있기 전에 생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사전 미리 뭔가 승인될 거라 보고 미리 생산이 들어가는 거죠. 어느 정도 초도 물량을 위해서. 근데 그런 발표를 또 하기 전에도 주가는 좀 선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액도 굉장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찔끔찔끔해서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좀 분할 매수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나중에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여전히 뭐 회사 측에서 따로 퍼셉틴 바이오시밀러가 뭐 실패했다 이런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딱히 뭔가 잘못된 어떤 그런 정책이나 뭐 발표나 뭐 거짓말이나 이런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그 정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자금이 조금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자금을 가지고 좀 찔끔찔끔 저도 매수해 나갈 생각이니까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잘 뭐 참고하셔서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하시되 절대 한 방에 너무 많이 매수한다든지 몰빵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절대 레버리지 일으켜서 하시면 안 되고 대출 끌어다가 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적인 장기적인 여유 자금 향후 최소 5년 이상 뭐 손 안 대도 되는 그리고 그 전제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자산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그런 거시경제에서는 리스크가 대비될 수 있을 정도의 그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여유자금이라고 썼는데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특정 부분이 무너지면은 또 이걸 팔아다가 또 거기다 또 메꾸든지 뭐 또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들 그 개인적인 그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포인트는 어쨌든 찔끔찔끔이에요. 찔끔찔끔 보수적 방어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 나가도 좋다. 연말 빠르면 연말 어쨌든 뭔가 움직임이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 이렇게 짧게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 차트입니다. 자, 리비안 제가 저번 주에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 이제 정식 출시가 되는 주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출시가 되고 나서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리비안을 풀어나갈지를 한번 고민해보자. 일단은 모니터링하는 그런 한 주로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발표한 지 꽤 오래됐죠. 한 4, 5년 됐어요. 예, 그래서 드디어 출시를 했는데, 이제 좀 뭐 호불호가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는데, 일단은 또 저기 이제 앨런 머스크가 말했던 그 어마어마한 가격, 어마어마하게 낮은 그 가격은 택도 없는 걸로 이제 판명이 나고, 원래 자기가 나불거렸던 금액이 이제 4만 불부터 시작하겠다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6만 불인가? 뭐부터 이제 시작하는 걸로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기대를 개박살을 냈죠. 기대를 개박살을 냈고, 그 6만 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최고 가격이 뭐, 13만 불인가, 뭐 해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돈은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그 정도 금액까지 올라간다고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출시와 동시에 출시하는 날 준비된 차량이 10대밖에 안 된 거예요. 10대. 그 말인즉슨 지금 생산에 뭔가 차질이 있는 거예요. 차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예약 대수는 어마어마한데 뭐 제가 듣기로는 200만 대 정도까지 이제 예약이 되어 있는데 과연 생산을 얼마나 해낼 수 있는지가 일단 관건이고 일단은 차량들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후기들이 제가 이 경험, 이 소비자들의 경험에 의한 이 후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이거 초도 물량에서 만약에 뭐 각종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또 터져 나오면은 완전히 안 그래도 뭐 가격도 먹었고, 지금 생산도 안 돼. 거기다가 어떤 결함 문제까지 이슈가 터지면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좀 호평보다는 좀 혹평이 많은 혹평이 많은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오히려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저희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 물론 혁신이나 뭔가 이 기존의 틀을 파괴하고 뭐 요런 어떤 좀 파이어니어 같은 이런 뭔가 그런 자세로서는 일단 사이버 트럭을 저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윈도우 보셨어요? 앞에 윈도우 닦는 그 바가 원래는 없었는데 그걸 어디다 만들지 이게 자리가 없다 보니까 생뚱맞게 옆에 이제 그 A 필러입니까? A 필러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게 거대한 그 윈도우 블레이드가 딱 있더라고요. 5개 T죠, 5개 T. 그 디자인을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5개 T. 그런 어떤 좀 디테일한 어떤 설계도 놓쳤다는 부분. 예. 그런 부분도 좀 깨는 부분이고, 그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런 이제 사이버 트럭의 이미지와 안 맞는, 정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에 그냥 달아놓은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한 실망이 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혁신은 없었다는 거죠. 예, 사람들이 테슬라에 열광하고 기대하는 것은 바로 다른 회사들은 할 수 없는 그런 뭔가 혁신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원했던 것인데 사이버 트럭을 이제 막상 까고 보니까 개뿔도 없고 혁신도 없고 뭐 뭔가 확실하게 다른 전기차 픽업 트럭을 약간 확실하게 위에 서 있는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좀 약점이 될 만한 그런 것들 요소들이 노출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테슬라 주가들이 내리는 모습이고 리비아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테슬라하고 다른 이제 리비아는 포함한 다른 전기차 업체들하고 비교 대상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돈도 많고, 예, 돈도 뭐 덩치에 시총에 비해서 돈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그 현금 확보된 현금을 생각한다면 정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비교 대상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사이버 트럭의 혹평 때문에
좀 다른 어떤 후발주자의 어떤 전기차들이 점유율을 이제 뺏어가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뺏기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고, 테슬라가 기존에는 조금 이제 보급형 차에 이제 매진을 해오다가 이제 프리미엄 차로 가는데, 프리미엄 차량에는 뭔가 테슬라가 부족한 게 아닌가. 요런 평가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보여줬어야 되는데 뭔가 보여주는 게 없었다. 계속 사이버 트럭에 대한 루머나 여러 가지 뭐 사진, 영상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추측성 발언들은 많았지만 이번에 실제로 출시하고 딱 실루엣을 걷어보니 아무것도 혁신도 없거니와 뭔가 다른 것보다 뛰어난 게 없다. 뭐 그 방탄이 뭐가 중요해? 누가 방탄 차량 일반 시민들이 그 뭐 방탄 그런 걸 왜 신경 씁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너무 뭐래야지 좀 오버스펙, 예, 쓸데없는 오버스펙, 예, 그 실생활에 뭔가 녹아드는 그 편의장치와 기능이나 그리고 거기에 좀 신경을 썼다면 쓸데없이 그 바디를 그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철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코스트를 실질적으로 시킬 수 있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쉬움이 좀 남지만 어쨌든 자기네들이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제 밀어붙였고 그러다 보니까 모양도 조금 이상하게 좀 누군가는 기괴하다, 예. 누군가는 또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생겼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호불호가 확실히 나뉘는 그런 디자인이긴 합니다. 아무튼 요런 어떤 반사 효과로 리비안이 주가가 이제 최근에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저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요런 부분에서 좀 주식을 매수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예, 18달러까지. 예, 저는 이제 최고 15달러대까지도 제가 매수를 쫙쫙쫙 해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그런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테슬라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됐고, 이제 이 이유를 봐야 되겠죠.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 후기들을 어떻게 이제 평가하면서 올라오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또 다음을 또,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비안만 들여다본다면은 지금 이제 4분기, 올해 4분기의 어떤 생산 대수가 약 25,000대가 넘을 거다. 요런 예상이 나오면서 내년에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생산을 늘려가는 가운데 분기당 이 생산 대수가 25,000대가 나온다는 것은 내년에는 기본 생산 대수가 이제 10만 대를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겠죠. 예. 또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은 그런 게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올해 5만 뭐 4천 대, 원래 5만 대였는데, 5만 2천 대였는데, 5만 대에서 5만 2천 대, 5만 2천 대에서 5만 4천 대까지 늘렸는데, 내년에 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약에 10만 대 이상으로 발표를 한다면, 주가 또한 퀀텀 점프를 하지 않겠나. 그와 동시에, 일단은,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예. 정확하게 뭐 리비안의 뭐 손익분기점이 주당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전문가들이 평가하건대 어쨌든 2024년도에는 그런 컨센서스를 이어간다면은 분명히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이래 되면은 이제 끝난 거죠. 이제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벗어났다고 과연 우리가 좀 선언하는 그런 발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올해 연말로 가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이제 리비안의 어떤 가이드라인의 발표 그것이 아마 주가가 지금 한 단계 완전히 이제 이 10달러대는 완전히 그냥 사라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런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그 가이드라인 발표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여전히 10달러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예,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뭐 애매하긴 하지만 15달러대 여기 밑에
지지선이 15달러대고 위에가 한 약 21달러 정도 될 건데 요 중간 어디쯤이죠. 18달러니까 충분히 지금 금액도 매력적이고 아니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을 줘서 17달러대, 16달러대가 온다면 매수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감안하셔서 좀 주가가 조정 줄 때마다 계속해서 사모아 나가는 그런 좀 자세로 우리가 좀 평단가를 관리하고 좀 리스크를 분산하고 하면은 내년 한 후반이나 이럴 때는 확실하게 주가가 지금과는 다른 주가대에 좀 머물러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2025년은 지금 뭐 예측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2024년 어떤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는 보고 나서 우리가 2025년을 또 좀 미리 좀 중장기적인 예측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리비안 지난 금요일 날 어쨌든 급등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